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분 좀 다녔다. 자,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좋은 주말이죠. 정상화 학생 인사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네. 네. 아, 그러니까 정상화가 학교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지? 네, 그렇네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만나지 못하고. 화면에 너무 여러 개가 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은 강의를 3장 남아있는 부분들 마저 하고 4장이 이제 뇌파하고 기억하고 관련된 거 있는데 4장 내용을 가능하면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해보면 채팅방이 안 보이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응고화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죠? 여기 PPT에서 보는 것처럼 응고화 얘기를 주로 했었고, 그래서 해마가 이제 1차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게 대략 우리가 경험한 거에 한 10년 전 정도 일까지 대략적으로 해마가 관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10년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기억의 내용들, 경험한 것들은 되게 카텍스트들끼리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죠? 만일에 내가 누구 얼굴을 보고 뭐 기억을 했다면 그 사람의 얼굴 모양도 있을 거고 색깔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도 있을 거고 이런 각각을 담당하는 뇌들이 있는데 그런 뇌들끼리의 연결이 이제 10년 이후에는 주로 맺어진다 그랬고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 기억 성분이나 안목 기억 그러니까 프로시저럴 메모리나 이쪽으로 주로 관련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잠하고 그러니까 수면하고 기억 활동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심리학 개론이나 이런 수업을 대부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 하루에 대략 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면 한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를 우리 일생에 그 수면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무지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왜 사람이 그렇게 잠을 자야 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진화론적인 이볼루션의 어떤 이점 때문에 그렇다. 낮 시간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럴 수 있어서 위험한 거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는데 밤 시간에는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식자나 이런 것들한테 잡혀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어떤 이유로 밤에는 잠을 자고 뭐 낮에는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면과 또 이렇게 깨 있는 게 결정이 된 거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또 뭐 어떤 설은 낮 동안에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뭔가 회복하는 그러니까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돼서 수면이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더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그 하이포살라머스 알죠, 여러분? 시상하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상하부가 우리들의 어떤 이모션이나 우리들의 어떤 그 내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뇌잖아요. 그래서 하이포살라머스에 거기도 영역이 여러 개로 있겠죠. 하이포살라머스 그 시상 하부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영어로 써보면 하이포살라머스 그죠? 그래서 시상하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이포라고 하는 뜻은 밑이란 뜻이고 달라모스는 시상이죠. 그죠? 시상이 왜 그런 거 하는 거되잖아요. 그 중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보거나 만지거나 뭐 들으면 그 감각기관에서 감지가 되고 그 정보가 시상으로 다 오게 되고 시상에서 관련된 뇌 영역으로 정보를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방송국 타워 같은 그런 거죠. 남산 타워 같은 거.
그런 시상의 밑부분에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하이포가 밑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시상의 밑부분에 있는 거 이런 뜻이죠. 시상하부가. 근데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이나 몸의 어떤 온도 조절이나 뭐 심장 박동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시상하부가. 근데 이 시상하부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기능이 그러니까 세 번째 이론이 그러니까 잠하고 관련해서 어 어떤 핵이 있는데 그 핵 이름이 슈프라 그 어딨냐 S자가 왜 안 보이지? 내가 독수리 타법이라 가지고 슈프라 키아스메틱 누클레우스 슈프라 키아스메틱 누클레우스라고 하는 게 이게 수면 중추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가설은 이 수프라 키아스메틱 누클레우스가 있고 이놈이 낮과 밤에 우리가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을 얘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제일로 과학적이고 그런 설명인데 시카고 대학의 그 팀들이 했던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어떤 그 위대한 교수님이 자기 대학원생 남학생하고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고 잠자는 게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빛 때문에 빛이 감지가 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설이 굉장히 그 왕성하던 시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뇌에 어떤 조직이 있어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 시카고 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님하고 그 대학원생이 함께 동굴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이런 것들 다 챙겨 가지고 원자폭탄 같은 게 터져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깊은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빛을 다 차단하고 거기서 한 달 넘게 기거를 하면서 자기가 일어나고 깨는 것들을 다 측정을 하거든요, 두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깜깜한 그 동굴에서 지내는데도 빛이 없는데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그러더래요, 본인들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깨고 자는 거는 빛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깨고 자고가 아니고 내부에 수프라키아스메틱 누클레우스 같은 그런 조직이 있어서 생체 시계가 있어서 어 자야 될 시간과 일어나야 될 시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를 밝히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런 실험들이 이제 어떤 신체상의 어떤 장애 이런 거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못 하고 연구자인 본인이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대학원생은 이 분야의 거의 1 인자가 돼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인제 밝혀진 건데 이 스프라키아스메틱 누클레우스라고 하는 녀석이 그런 생체 시계를 담당을 하고 있고 대략 24 시간 주기가 아니고 24 점 몇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쫑쫑없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24 시간 단위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체 시계는 하루 주기가 24 점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틀째 되면 24 시간 쪼끔 더 딜레이 될 거고 또 3일 되면 더 딜레이 이런 식으로 돼서 실제로 날짜 그 달력에 표시된 날짜 그 기간하고 생체 리듬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24 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체가 24.5 시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수면은 여러분 다 그 아는 것처럼 "주경아 여기 그것도 해 줄래?" 그 저 뭐야 채팅 그것도 그래서 학생들 질문하는 거 볼 수 있게. 어 수면은 아는 것처럼 그 렘 수면하고 비렘 수면 그 두 단계 크게 보면 두 단계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렘 수면은 그 REM 수면이라고 그러죠. REM. 그래서 줄여서 영어로 그냥 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다 적어 볼까요? 공간이 어디 있을까? 쪼금씩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이 온라인 강의를 이제 많이 하니까. 그죠? 요런 것도 그러니까 REM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어 이거의 그 원어가
rapid eye movement sleep 이거의 약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용어가 뜻하는 것처럼 REM 수면 동안에는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고 사지가 이렇게 축 늘어지고 몇 가지 현상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REM 수면하고 REM 수면이 아닌 거, 비REM 수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죠? 그리고 비REM 수면은 또 다시 4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1단계 비REM 수면이 있고 1, 2, 3, 4 그랬다 다시 1단계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주기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보면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깨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사람이 대략 11시쯤에 밤 11시쯤에 잠을 들었는데 그러면 졸려서 이제 잠을 자면 처음에는 REM 수면으로 가죠. 그죠? 그러다가 BREM 수면, NREM 1, 2, 3, 4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 단계로 점점 깊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4단계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2단계 REM 수면으로 왔다가 다시 3, 4단계로 들어갔다가 요런 식으로 주기성을 갖고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러다가 2단계 그 BREM에 왔다가 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램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그러는 게 요 램 수면 동안에 꿈을 꾸는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잠들고 초기에는 비램 수면에 수면이 훨씬 많고 램 수면은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11시에 잠이 들었으면 잠자기 시작했으면 대략 한 새벽 1시 무렵까지는 다 비램 수면이었고 1시 무렵에 잠시 아니 1시가 아니라 2시 무렵에 램 수면으로 잠깐 올라와서 꿈 한번 꾸고 다시 비램으로 들어갔다가 새벽 3시 한뭐 끝부분에 가면 다시 잠깐 램이나 잠깐 깨는 대로 왔다가 다시 비램으로 가는 요런 주기성을 갖는데 잠들고 초기에는 어때요? 비램 수면이 많고 램 수면이 얼마 안 되죠. 그죠? 근데 일어나는 게 7시쯤에 일어났다면 아침 7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 한 8시간 정도 잤네요. 보면 깨기 직전에는 어때요? 비램 수면이 많아지죠. 그죠? 아니 램 수면이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잠들고 초기에는 어 비램 그러니까 비램 수면이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깰 지점으로 다가올수록 램 수면의 포션이 더 많아지죠. 그죠? 흔히 우리가 꾸는 꿈은 일어나기 직전에 램 수면 때 꾼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비램 수면도 한 번의 주기가 여기서부터 대략 12시에서부터 1시 무렵까지 대략 1시간 정도의 요런 주기성을 갖죠. 그죠? 요런 주기성을 갖다가 깰 시간 무렵으로 가면 그 주기성이 점점 짧아지죠. 그리고 어 딥슬립의 그러니까 비램 수면의 3이나 4단계로 초기에는 많이 내려오는데 깨를 무렵으로 가면 많이 안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옅은 잠 쪽으로 가게 되죠. 그죠? 요런 또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잠이. 이 수면이 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람한테 실험한 거는 없고 동물한테 실험을 한 건 있는데 우리가 잠을 만일에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죽을까?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죽을까? 이런 게 1번 질문이고 며칠 정도로 잠을 안 자면 죽을까? 이런 건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잠을 안 자면 죽어요. 그렇고 두 번째는 대략 2주 정도 그러니까 열흘 근처 정도 내리 잠을 안 자면 죽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동물 가지고는 실험을 여러 번 해서 그런 잠을 얼마나 안 자면 죽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례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 중국계 미국인 젊은 남자였어요. 남자였는데 보고된 사례가 이 사람은 프리미어리그 유럽 축구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를 굉장히 광적으로 좋아했대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게 되면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집에 오면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축구 중계나 뭐 재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밤새워서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대략 한 12일인가 이 정도를 내리 잠을 안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방에 갔더니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인간도 그 동물 실험에서 그 나왔던 결과처럼 대략 한 2주 근처 정도 동안 내리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죽은 원인은 잠을 안 자면 왜 죽었는지 그 죽은 원인은 부검을 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요.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간이 더 커져 있고, 그다음에 면역력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이런 그 피부들, 이런 손등이나 이런 팔이나 이런 피부들에도 다 그 종기 같은 게 막 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 우리 그 신체 안쪽에 뭐 위장이나 뭐 간이나 이런 데도 다 종기 같은 게 다 났겠죠. 그죠? 그래서 뭐 폐에도 폐혈증이 와 가지고 거의 뭐 죽는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로 결론 짓기는 어렵고 거의 복합적으로 거의 모든 신체 기능들이 다 망가져 있더래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자거나 안 자게 되면 이런 신체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잠은 무조건 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대략 권하는 것이 한 10시 무렵에 자서 6시나 7시 정도에 깨는 거, 하루에 7,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코로나 와 가지고 집에만 있으면서 아마 틀림없이 더 늦게 잘 것 같아요. 그죠? 밤에 뭐 숙제도 하고 친구들하고 채팅도 하고 아마 드라마도 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새벽 3 시나 2 시나 이렇게 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건강상으로는 그렇게 딱 좋은 그런 습관은 아닌 거죠. 그죠? 한 10 시, 11 시에 자고 6 시나 7시 정도에 일어나는 게 사실은 제일 건강한 그런 삶이고, 근데 지금 이런 거 잠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이 잠하고 관련된 연구를 하려고 해 볼까 하는 생각에 쪼금 공부를 쪼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대략 7-8 시간 정도를 자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사람의 그 신체 리듬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거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대략 한 50% 이런 가까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녁 때 조금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체 리듬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한 30% 이런 정도는 거꾸로 오히려 늦게 자고, 그러니까 새벽 1 시나 새벽 2 시에 자고 아침 10 시나 11 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약간 게으른 타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런 종류의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 그러고, 나머지 한 15%나 이런 정도는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고 뭐 일찍 잤다가 이 경우도 있고 늦게 자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인구로 되게 돼 있다 그러고, 그래서 권하기는, 학계에서 권하기는 자기 리듬에 맞춰서 사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사회 조직이 그 얼리 버드에 맞춰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 몇 시면 출근을 해서 일터에 가야 되고 몇 시면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 종류의 사회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하고, 사회적으로도 통념이 걔는 게으름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리듬을 지켜주는 게 필요하고 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잠의 얘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이런 정도로 하여튼간 수면이 중요하고요. 이 자는 동안 그 낮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응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렘 수면에는 흔히 암묵 기억 성분들, 그러니까 암묵 기억에 뭐였냐면 어 procedural memory, 그러니까 절차 메모리라든지, 그러니까 절차 메모리는 어떤 순서에 관련된 학습인 거예요. 걸으려면 제 손자가 지금 15 개월 됐거든요, 외손자가. 그러면 걔 지금 이제 요새는 잘 걷는데, 걸으려면 발을 떼야 되고 허리를 펴야 되고 눈은 어디를 봐야 되고 1 년에 이렇게 절차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걷기 같은 거 이런 거 배우는 것도 다 procedural memory 쪽인 거고, 그러니까 암묵 기억에
안목 기억 중에 하나인 거고 자는 동안 렘 수면 때의 안목 기억은 주로 응고화 쪽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반면에 그 선언적 기억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외현 기억에 해당되는 것들, 에피소딕 메모리나 시멘틱 메모리나 이런 성분은 주로 비렘 수면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렘 수면 중에도 특히 3단계하고 4단계에 그런 일들이 선언적 기억의 응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 4단계의 그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특이하게도 한 3종류 정도의 특이한 파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기 선생님 커서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뉴로코티컬 슬로우 오실레이션 요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시상 얘기했었죠. 탈라머스하고 카텍스하고 연결되는 것들. 탈라머스가 아까 방송국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탈라머스하고 예를 들면 시각 영역하고 관련 부위, 또 시상 영역하고 청각 영역하고 관련된 링크,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고주파 성분의 이런 파형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뉴로코티컬 슬로우 웨이브는 뇌 전역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슬로우 파형이 나타나요. 이렇게 슬로우하게 진폭이 크면서, 진폭이라고 그러죠. 여기 최대치에서 최저치 간의 그 사이를 진폭이라고 하는데, 진폭이 큰 놈들이 주기성이 천천히 나타나는 이런 파형이 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주로 많이 나타나는 데는 전두엽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탈라머스에서 그 카텍스로 가는 그 영역들에서의 파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고주파 성분으로 짧은 것들이 막 나타나는 파형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해마 인근 영역에서 고주파 성분이면서 마치 스파이크가 탁 튀는 것처럼 그런 식의 파형이 나타나는 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슬로우 파형은 대략 한 4헤르츠 정도 되는 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르츠라고 하는 그 단위는 1초에 한 번의 주기성을 갖는 거. 그러니까 어떤 파형이 시작해서 끝나고 다음번 파형 될 때까지 그 하나의 그 주기성, 그 길인데 그 주기성이 1초에 한 번 나타나는 거를 1헤르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헤르츠면 1초에 4번 일어나는 거죠. 그런 주기성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슬로우파는 1초에 4번 정도 일어나는 크게 에너지가 크게 변화가 있는 그런 파형이 나타나고, 탈라머스에서 커텍스 쪽으로 가는 그런 파형은 10일에서 대략 16헤르츠, 그러니까 11번이나 16번 정도의 주기성을 갖는 비교적 고주파 성분의 뇌파가 나타나고, 해마 인근 영역에서는 200헤르츠, 무지 빠른 거죠. 1초에 200번이니까 한 번이 1초가 1000ms거든요. 그러면은 그 200헤르츠면 5ms, 그러니까 0.005 초에 한 번씩 파형의 주기성을 갖는 굉장히 빠른 고주파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세 종류의 파형이 보이고, 특별히 이제 그 해마 영역에서 200헤르츠대의 그 파형이 나타나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해마 대 카텍스 간의 연결을 맺는 거, 응고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여기 1번 그림, 요 그림에 해당되는 그런 응고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응고화 작업을 한다는 뜻은 낮에 봤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서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강하게 만들고, 또 1차적으로 시각 피질에 있던 거였으면 1번 영역에 있었는데 그걸 2번 영역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식의 작업을 이 200헤르츠의 그 주기성을 가지고 타타타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면을 잘 못하면 지금 봤던 이런 뇌파의 활동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학습의 능률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일 오후 1시에
기억 심리학 중간고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저께 저녁 6시까지 이제 기억 심리학 시험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 저녁 때 잘 자는 게 다음날 시험을 더 잘 볼까요? 아니면 너무 이제 걱정되고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밤 늦게까지 뭐 새벽 4시까지 뭐 다른 일들을 하고 또 읽고 뭐를 하고 그러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끝내고 나면 수면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기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것도 권해요. 낮에 잠시 한 30 분이나 이런 정도 눈을 붙이는 거. 되게 왜 인제 선생님도 나이가 들어 가지고 점심을 먹고 나면 쪼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자요, 낮잠을. 그래야지 오후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데 그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 냅을 하는 거. 그러면 기억에 더 좋은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수면하고 기억이 그런 식의 이제 관련이 있고요. 교과서에 보면 그런 연구의 예가 나와 있어요. 그 TMS라고 하는 기계로 잠의 요 4 단계 내려왔을 때 1 헤르츠 정도의 낮은 그런 주파수로 뇌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뇌를 자극한 집단하고 뇌를 자극을 하지 않은 집단하고 나중에 기억력 차이를 보게 되면 1 헤르츠 정도로 자극을 받은 집단이 기억이 훨씬 더 우수화되는 거죠. 일선 학교에서 학교에 이제 등교한 다음에 점심 무렵에 잠깐 자고 오후에 또 수업을 하는 아이들하고 낮잠을 안 자고 계속 공부하는 애들하고 나중에 기억력 검사를 해 보게 되면 오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잠자는 그룹이 더 기억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보고들이 꽤 많아요, 그런 연구들이. 그래서 수면이 이렇게 기억에 배운 내용을 응고화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약호화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음 배워서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3 가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기억이든 작업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3 가지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정보를 뇌에 넣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약화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들어온 정보를 어딘가에 보관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저장된 것을 잘 찾아서 끄집어 내와야 돼요. 그거를 인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은 3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약화가 일단 안 되면 정보 자체가 뇌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거고 인출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뇌에 저장은 돼 있는데 찾아오질 못해 가지고 망각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약화할 때하고 인출할 때하고 뇌를 보면 거의 같은 부분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배외측, 전전두엽, 부정엽, 내측 측두엽. 그러니까 내측 측두엽에 거기에 해마도 있는 거고 주변은 피질도 있는 거고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가 내측 측두엽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이런 세 영역들이 인출 조건이나 약화 조건이나 거의 같이 활동을 해요. 근데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내측 측두엽에 주변의 피질이라고 하는 여러 곳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약화할 때는 여기에 주변의 피질의 활동이 더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데 인출할 때는 오히려 감소한다 그러거든요. 또 해마의 어떤 부위 치상액이라고 하는 그 부위도 보면 인출할 때하고 약화할 때 활동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호화든 인출이든 전반적으로는 활동하는 뇌 영역들이 그러니까 전전두엽하고 두정엽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측두엽 영역하고 감각 영역하고 이런 데가 활성화되는 거는 거의 같은데 미세하게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사실 인출도 일종의 약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뇌에 들어와서 기록된 것을 다시 어 떠올려서 뭔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넣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약호화하고 인출이
완전히 다른 과정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런 눈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약호하고 인출하고 이렇게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여성하고 남성,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그 기억이 장기 기억이 다른지를 조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억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장기 기억이. 남성은 어 남성은 잘 못하는 중에 공간 기억 과제 같은 거 이런 쪽에 더 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은 언어를 쓰는 기억 과제나 연합 기억 과제나 또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 자기하고 관련된 자서전적 기억에서도 여성이 우수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어 그래서 나도 집에서 많이 처한테 혼나는데, 처는 예전에 한 뭐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들이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가 무엇을 했던 것을 잘 알아요. 또 무슨 얘기를 했던 거를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 혼나는 경우가 내가 뻥친 경우예요.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도 넘게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장기 기억이 우수한 거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대개는 뭐 그냥 "미안해." 뭐 "아유 그랬었구나." 뭐 그러고 되게 그냥 "그래 내가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러고 인제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이 혼나요 그래서. 그래서 여성이 그러고, 근데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해마하고 배회측 전전두엽 여기가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이 여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거든요. 근데 당연히 남성이 에스트로겐이 이게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배회측 전전두엽이나 해마의 활동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캐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2006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하고 남성 뇌 전체를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덩치가 크니까 뇌도 더 커요. 일반적으로 더 큰데, 그 뇌 전체 부피에서 해마나 이런 기억하고 관련된 영역이, 그러니까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차지하는지 보면 여성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나 기억을 담당해야 되는 내측 축두엽의 영역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또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알려진 뭐 베르니케 영역이나 브로카 영역이나 뭐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나 이런 데 영역이 남성보다 비율적으로 더 크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고 비율로 보면. 그래서 아마도 이런 뇌의 차이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장기 기억에서 우수한 게 아닐까. 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음 여기도 지금 보면 그 해마의 편재성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왼쪽 뇌를 보게 되면 여성은 해마 쪽이 왼쪽이 무지 많이 발달이 잘 돼 있고, 오른쪽은 오히려 남성보다 잘 발달이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왼쪽 뇌는 되게 언어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뇌로 알려져 있고, 오른쪽은 공간 정보나 뭐 예술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애널로지컬한 것들, 그런 쪽에도 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여성은 언어 쪽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든요. 더 빨리 배우기도 하고 더 잘하기도 하고 언어를 써서 하는 기억에도 훨씬 더 능하고. 근데 그 이유가 어쩌면 왼쪽 뇌에 이 해마가 월등히 여성이 잘 발달돼 있어서인지도 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남성은 오른쪽 뇌 쪽에 해마 쪽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아까 공간 기억이 더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정을 쪼금 해요, 일부 학자들이. 그다음에 유독 이상한 그런 기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쓱 봤는데 그 본 거를 마치 여러 번 본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다 적을 수 있다든지. 왜? 아유 그냥 됐어 그냥. 가서 봐. 이거 더 방해됐잖아. 그리고 아까 강의하던 내용이 어디냐면, 이게 4 장으로 넘어가서 강의도 이 녀석아 3 장이어야 되는데 4장 강의하더니 아니 그거 앉아서 그렇게 됐다.
잘 됐다 그래. 우리 조교 학생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기기 이런 거 잘 못 다루니까 사실 나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찬찬하게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특별한 어떤 그런 뭐지 이름이 뭐였지? 여러분 아는 사람 왜 그 저기 레인맨인가 영화에 보면 형은 자폐증 그 환자고 동생은 톰 크루스인가? 미션 뭐지? 미션 임파서블 거기에 나오는 주연 배우 누구지? 지혜야 누구지? 그 사람 그 배우 이름이? 김지혜 누구지? 탐 크루즈. 탐 크루즈가 동생이고 형이 그 레이 저 누구 그 사람 누구 뭐 어디 나오냐면 몇 개 봤는데 아무튼 근데 왜 형이 저 자폐증 환자인데 기억력이 무지하게 뛰어나가지고 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경마 경기의 결과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딴 쪽은 다 정상인보다 훨씬 더 뒤지는데 유독 기억력만 엄청나게 높은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번트라고 그러나? 세번트? SAVANT라고 그러나? 여기도 쓸 수 있구나. 카톡에도. 세번트라고 그러죠. 맞아요. 세번트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뭐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거 본 거 있어요? 우리 아마 교과서 어디서라도 있을 텐데 뉴욕의 시내를 그 헬기 타고 한번 쫙 지나간 거예요. 이 세번트인 사람 거기에 같이 타서.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거 그려보라 그러면 펜화 같은 걸 그리는데 사진처럼 뉴욕시 한 번 본 거를 다 그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서번트 증후군. 최소민. 맞아. 그래서 이게 영어로 서번트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최소민 양.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른 거 거의 천재도 넘는 식의 어떤 그런 특별한 기억 능력을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 사람들이 카톡 화면은 안 보입니까? 이거 카톡입니까? 지금 내가 쓴 게? 요 서번트라고 쓴 거 요거 여기 엔터를 안 눌러서 안 보인 거구나. 카톡이 아니고 채팅이에요. 줌에 있는. 그렇구나. 박영진 학생 고마워. 그래 서번트지. 왜? 와, 뭐 반응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온라인 강의하는데 느낌이 꼭 벽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 여러분들 강의 주셔서 볼 때는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뭐 이렇게 표정도 보고 뭐 이러면서 강의해서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게 화면만 보고 강의하려니까 꼭 무슨 벽에다라고 혼자 막 쫑얼쫑얼 거리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이렇게 채팅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마이크 켜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어저께 약간 좀 짠했는데 여러분 진짜 보고 싶다. 같이 강의하고 웃고 떠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빨리 코로나 끝나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기억력이 우수하니까 다른 인지 영역들 예를 들면 언어라든지 공간 어떤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일반인보다 다 뛰어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은 제로섬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데 다른 쪽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거하고 엄청 잘하는 거 합치면 결국은 똑같다. 이런 게 제로섬 모델이에요. 근데 이런 종류의 서번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를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연구의 예가 런던의 그 택시기사들 얘기거든요. 맥과이어라고 하는 그 교수가 한 건데 되게 유명한 연구죠. 지금 여기 그래프에 X축은 택시기사로 런던 시내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는지, 일을 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Y축은 해마의 후축 부위,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 기억하고 관련된 부위로 공간 기억을 컨솔리데이션하는 그런 해마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영역의 크기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거의 직선적인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런던 시내에서 택시 기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일수록 후축 해마가 더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암기력이 공간에 대한 암기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여기 좀 써놓은 것처럼 후측 해마 부위는 그렇게 발달이 잘 돼 있는데 해마의 다른 부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기억은 더 잘 못해요, 보통 사람보다. 그래서 제로섬 모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뭐 그런 걸 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하여튼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밑에도 자서전 기억, 여성들이 남성보다 자서전 기억에서 월등하지 그랬잖아요. 이런 자서전 기억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 1989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걸 다 막 기억을 해내요. 마치 거짓말처럼. 그래서 근데 그때 사 저 발간됐던 신문이나 뭐 방송의 뉴스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기절초풍하는 거죠. 음. 근데 이 사람들은 해마 곁 이랑 여기가 컨텍스트 이런 거 기억하는 영역이거든요. 여기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발달이 잘 돼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웃기게도 제로섬 모형을 보인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원래 일반 기억은 추상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양이를 지금 여러분이 25 살이면 25년 동안 고양이를 여러 군데서 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양이를 아는데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어 5 살 때 봤던 고양이도 저장이 돼 있고 10살 때 봤던 고양이도 저장돼 있고 어저께 다람쥐길에서 봤던 고양이도 저장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본 고양이의 일반화된 모형이 여러분 뇌에 저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그 수백 마리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고 대표적인 하나만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유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로드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신 나중에 고양이를 떠올릴 때는 예를 들면 다람쥐길에서 봤던 고양이를 떠올릴 때는 일반화된 고양이에 대한 기억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추론해내는 거예요. 추론해서 본인은 추론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추론이 돼서 재구성된 다람쥐길에서 본 고양이를 여러분이 보고를 하죠. 그런 게 기억 왜곡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좋은 거로 보면 기억의 왜곡이 되는 거고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기억의 용량도 줄이고 또 일반화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추론 시스템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일반 다른 종류의 인지들 뭐 문제 해결이나 추론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서번트 같은 사람들은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추론이 안 돼요. 그냥 그 정보를 그냥 떠올리고 말 뿐이에요. 그래서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그래서 뭐 인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제 3 장의 강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장기 기억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장기 기억에 음 교과서에서는 장기 기억에 주로 에피소딕 메모리를 얘기를 많이 했고 시멘틱 메모리를 일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교과서에서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른 책들이나 이런 데서 정리한 것들 그러니까 의미 기억하고 일화 기억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했었고 또 컨솔리데이션에 대해서도 쪼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3 장을 마칠 건데 혹시 뭐 이하림 학생 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있으면 마이크 켜고 해도 되고 채팅으로 물어봐도 돼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물론. 질문 없어요? 이하림 학생? 없나 보다. 우리 박영진 학생이 되게 똘똘하게 또 질문 잘하던데 뭐 없어요? 물어볼 거? 네, 지금은 없습니다. 아 강의 내용이 좀 너무 잘했나 강의를? 좀 약간 창피하다 그런 얘기하고 나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서 인제
3장을 이렇게 마치려고 그러고 이제는 4장 강의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11시 15분인데 대략 30분 정도 남았는데 좀 부지런히 또 해야 되겠죠. 이 초반 공유된 창이 닫혀 화면 공유가 중지되었습니다. 얘를 끄고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다시 한 다음에 이거다. 얘를 하면 된 거죠. 그죠? 공유됐죠? 보여요, 여러분? 아, 네. 고마워요. 정상 학생님 고마워요. 4장은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교과서에서 4장은 뇌파하고 기억하고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강의 시작을 할 때 과학의 큰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늘 관심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의 원인을 따지는 거나 우리의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인드의 어떤 현상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심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꿈인데, 그래서 그 마인드나 비헤이비어의 원인을 따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뭐 설문지를 쓸 수도 있고, 무슨 기억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CCTV로 행동하는 걸 찍은 다음에 그 화면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다 이것들 모두 다가 다 측정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인지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반응 시간이나 이런 것들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실험실에 와서 컴퓨터 앞에 뭐가 제시가 되고 버튼을 누르고 그래서 반응 시간이나 액큐러시 이런 것들을 뭔가 측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앞의 방법보다는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 현상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MRI나 EEG로 뇌의 활동을 만일에 직접 기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방법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안 쓰고 뭐 뇌의 활동을 공간적인 측면으로 관찰할 때는 MRI나 뭐 펫이나 MEG나 뭐 이런 걸 갖다 쓰고 그런 활동이 언제 일어나서 언제 끝나는지를 추적하는 거는 뇌파나 이런 걸 가지고 쓴다 그랬고, 또 A라고 하는 뇌의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뇌의 활동을 일부 방해를 하거나 망가뜨리는 방법인데, 인간의 뇌를 우리가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교란시키는 방법으로 TMS나 TDCS라고 하는 기자재로 전기나 자기장으로 일시 그 영역을 교란시키는 방법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방법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연구 문제를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융합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수렴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컨버징 메소드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뇌파 이 부분은 특별히 뇌 활동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하나 나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온다 손 치더라도 뭐 1년 내에 나오고 이러기는 않고 뭐 몇십 년, 뭐 심지어는 뭐 100년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이 EEG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벌써 1900년대 초반에 그 의료 장비 이런 거로 개발이 됐었거든요. 제일 많이 썼던 데가 청각 장애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귀의 그 고막에서 우리 그 시신경 쪽으로 정보가 코딩이 되는데, 그 시신경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한 30ms, 그러니까 자극 같은 게 소리 자극이 제시되고 한 30ms나
15ms, 그러니까 0.015초, 그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되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에 어떤 그 병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목적으로 이미 1940년 이 무렵에 벌써 뇌파 장비를 의료 장비를 쓰곤 했었어요. 했었는데 한 80년대 들어와서 85년쯤 되려나요?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 샌디에고 캠퍼스에 쿠어터스라고 하는 그 랩의 교수님들이 이 뇌파를 써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쿠어터스만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 몇 분을 꼽아보라면 쿠어터스라고 하는 그 교수님 연구실을 뽑을 수 있고, 이쪽에서 이제 이런 뇌파 기계를 가지고 인지나 언어 현상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그래도 제법 뭐 첨단 연구를 한다고 하는 랩에서는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랩에서는 솔직히 잘 못 쓰고 있죠. 뭐 돈이 있어야지 기자를 살 수 있고, 또 기자를 사와도 거기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있어야 되고, 또 자료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야지 이런 뇌파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몇몇 연구소 빼고는, 연구실 빼고는 그렇게 또 흔하지도 않아요. 그죠? EEG, ERP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EEG, ERP 메소드를 잠깐만 얘기를 좀 하고 가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다음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EEG나 ERP의 그 근원은 보통 EEG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들의 그 근원은 그 그러니까 왜 우리 뉴런에 보면 1번 뉴런의 터미널 버튼에서 그 뉴로 트랜스미터가 시냅스에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면 그 뉴로 트랜스미터는 두 번째 신경에 그 덴드라이트 수상돌기에 막변화를 일으켜서 전기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EEG나 ERP는 그 두 번째 신경에 덴드라이트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들의 어떤 총합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두피에 그 전극을 붙여서 그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 활동 측정하는 거니까 신경 하나의 활동이 아닌 거죠. 아닌 거고 수만 개, 수천만 개의 그 뇌 신경세포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어, 같이 움직였던 전기 신호, 그 총합된 걸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EEG가 되게 좋은 장비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정밀한 것도 아니죠. 사실 정밀하려고 그러면 그 뉴런 하나를 찍어 가지고 측정을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침습적 방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두개골을 뚫고 뇌의 어느 조직에 전극을 심어서 특정한 뉴런에 그 전극이 닿도록 하고, 그래서 그 전극을 통해서 신호를 측정을 하면, 왜 동물 연구에 보면 왜 이게 따따따따 이렇게 선으로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을 쓰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인베이시브 방법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EEG 이런 건데, 근데 걔는 대신 정밀성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런 하나의 활동이 아니고 진짜 수많은 뉴런의 활동의 총합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정밀성이 떨어진다. 물론 뭐 반응 시간이나 이런 거보다는 더 어쩌면 우수하다고, 더 기본적인, 더 직접적인 메저먼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 EEG하고 ERP의 그 차이점은 어, 그 ERP는 Event Related Potentia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 사건하고 사상하고 related potential, 이거의 준말이거든요. Event Related Potential에.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험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1번 조건은 어려운 단어를 인지할 때 조건인 거고,
2번 조건은 쉬운 단어를 인지하는 조건이에요. 인식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렵고 쉽고를 나타내는 뇌파가 뭘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볼 때 기록됐던 뇌파, EEG, 그러니까 EEG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쉬운 조건에서 기록된 EEG를 빼내면 남아있는 거는 쉬웠던 거에 이유에 대한 그 뇌파만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지금 ERP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쉬운 정도라고 하는 사건인 거고, 그 쉬운 정도하고 관련된 전압의 전기의 변화 이런 뜻인 거예요. ERP가. 그죠? 그러니까 EEG나 ERP나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ERP는 조건들끼리 뭔가 빼서 그 A라고 하는 조건이 혼자만 갖고 있는 특성을 뇌파로 표현한 거. 이런 게 이제 ERP가 되는 거죠. 측정 방법은 대개 이제 두피에 그 우리 이제 그 저 두개골이 있고 피부가 있잖아요. 그죠? 두피가 있잖아요. 그 두피에 그 전극을 부착을 해서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뇌 활동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측정을 할 때 뇌 표면에서 찍은 거 측정한 전기 신호하고 뇌가 아닌 얼굴 같은 되게 귓볼 쪽에 두는데 얼굴 부위 같은 데에서 기록된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서 얼굴 부위에서 나오는, 왜냐면 우리 몸에서도 다른 전기들이 나올 테니까 뇌에서 나오는 것만 구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둘을 빼기 위해서 만일 하게 되면 남는 거는 뇌 신호, 이렇게 여기를 빼면 뇌 신호 EEG만 남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무 일도 안 할 때, 아무 일도 안 할 때,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의 EEG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인지 과제나 어떤 과제 수행할 때 나오는 EEG하고를 빼면 남는 거는 과제 관련 EEG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제 관련, 과적 관련이네. 아이고, 이게 참 오랜 시간 동안 흘렀었는데도. 과제 관련 EEG에서도 조건 간에 이제 조건 A의 1번 조건에 EEG하고 2번 조건에 조건 2에 EEG를 빼면 남는 거는 조건 1만 갖고 있는 게 남겠죠. 그러니까 조건 1 특수적 EEG 신호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맨 처음에 뇌 표면하고 신체 어떤 부위에 측정된 거 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찍은 EEG하고 과제 수행할 때 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조건 간에 빼는 또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혹시 뭐 관심이 있으면
선생님 연구실에 와보세요. 우리 연구실에 뇌파 기계가 3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면 한번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그 EEG는 굉장히 복잡한 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면하고 기억하고 볼 때 그 탈라머스나 그 해마 쪽에서 나오는 파형들이 막 팍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복합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종류의 파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류의 파형의 합이죠. 그런데 얘를 그 구성 요소 파형별로 분리해낼 수 있어요. 분리해낼 수 있어요. 이제 약간 수학적인 모델링 같은 걸 쓰는데 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는 뇌에서 측정된 뇌파가 한 가지 파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백 가지도 넘는 그런 파형들로 구성된 복합파다. 근데 그 복합파를 개개 단위별로의 파형별로 분리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개개 파형별로의 파형들이 우리들의 어떤 인지 과정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흔히 왜 많이 들어본 게 알파파, 베타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고요하게 뭔가 명상을 하고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하고 이러면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렇게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활동을 뭔가 무지만히 하고 있고 막 이러면 고주파 성분의 베타파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알파파나 베타파가 지금 그 복합파를 구분해낸 이런 구성 요소 파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성 요소 파형이 예를 들면 3헤르츠에 해당되는 파형 요렇게 분석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3에서부터 10헤르츠 사이에 그 레인지,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 그런 파형들을 또 구분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3헤르츠에 해당되는 파형이 1화 기억의 인출 시에 해마 부위에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에서 10헤르츠에 해당되는 그런 얘도 복합파지. 복합파의 성분들이 해마 어디에서 자극 제시 후 1초가 지난 다음에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EEG 자체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얘기한 ERP 분석을 하는 거예요. ERP는 조건 1과 조건 2의 복합파가 있는데 그 복합파를 평균한 거죠. 그죠? 조건 1에 해당되는 복합파를 여러 번 해가지고 평균을 하고 그래서 대표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조건 2에 해당되는 복합파를 여러 번 해가지고 평균치를 만든 다음에 둘을 빼면 나머지가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성분이 ERP고 그 ERP 성분을 가지고 이게 단어가 쉽고 어려운 거를 나타낸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ERP 파형이 어떤 차이가 전전두엽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식의 연구 보고를 하는 거예요. ERP 그 파형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파형들이 이미 벌써 컴포넌트들이 벌써 보고들이 많이 돼서 많이 알고 있는데 표기 방법을 P1, P냐 N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밑에 보면 N100, P300 이런 식으로. N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조건 1 EEG 마이너스 조건 2 EEG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조건 2가 만일에 값이 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잖아. 그거를 표현하는 게 N이고요. 네거티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얘가 음전기를 뜬다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 컨트롤 조건에 해당되는 이 조건의 뇌파 파형의 크기가 더 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P라고 하는 거는 조건 1의 이의지가 조건 2보다 더 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파지티비티, 포지티브하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P300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의 중에 조건 1이 더 컸던 그런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N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빼는 조건에서의 값이 더 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100이니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자극이 제시되고 나서 얼마가 지났을 때 나타난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100이면 네거티비티인데 자극 제시 후 0.1초, 100ms가 지났을 때 보이는 파형이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P600은 뭘까요? 여기 우리 학생 누가 있을까요? 조감원 학생, P600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파지티브한 거고 자극 제시 후 600ms, 그러니까 0.6초 시점에서 나오는 뇌파다 이런 뜻인 거죠. 그죠? 맞죠? 아, 네.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었죠. 아, 네. 맞아. 그런 거야. 그지? 그렇고 그다음에 F1, F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F는 프론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앞쪽 이마 쪽에서 나오는 거 이런 뜻이고, 홀수 1, 3, 5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은 왼쪽 뇌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홀수는 왼쪽 뇌 측면에 전극을 얘기하고 짝수는 오른쪽 뇌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F1에서 뭐 예를 들면 F1에서 측정된 N200 ERP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F1은 측정된 그 두피 영역, 그러니까 뇌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N은 네거티비티를 얘기를 하는 거고, 200은 자극 제시하고 200ms 지나서 나오는 파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죠? 이해가 좀 됐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교수님 들리시나요? 좀 크게 얘기해 줄래요? 잠시만요. 좀 크게 해 줄래요? 질문을 잘 안 들려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저 질문 있는데 음. 측정 방법에서 두 번째에서 과제 관련 EEG 말씀하신 거예요. 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EEG에서 과제 수행 EEG를 빼면 과제 관련 EEG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멍 때리고 있어도 뇌파는 계속 나오게 돼 있죠. 그죠? 만일에 뇌파가 안 나오면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특별한 인지 과제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뇌파. 이해가 됐어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과제 수행 이의지는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나오는 뇌파라든지 잠을 잘 때 나오는 뇌파라든지 단어를 암기하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을 할 때 나오는 뇌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지 정보 처리를 하는 뇌파를 찍고 싶은데, 그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 나오는 뇌파는 일하고 관련된 뇌파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뇌파도 있잖아. 그럼 살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뇌파는 지금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걔는 제외시켜야 되잖아. 지금 그런 논리예요. 이해가 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고맙지. 또 뭐 어떤 질문 있나요? 교수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거를 따져보면 그러면 과제 수행 이의지에서 아무 일도 없는 이의지를 빼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맞아. 그렇게 빼야 되지, 순서가. 과제 수행 이의지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의지를 스판테니어스 이의지라고 해요. 좀 답답하지. 내가 타자를 못하나가지고. 박사논문 다 쓰고 그래. 그래서 이 스판테니어스 이의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나의 뇌 활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스판테니어스 이의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판테니어스 이의지를 찍었는데 조금 전에 질문한 학생이 누구였어요? 이름이? 박영신입니다. 아, 박영신 학생이구나. 박영신 학생의 뇌에서 측정된 스판테니어스 이의지하고 이하림 학생 뇌에서 찍은 스판테니어스 이의지를 비교를 해보면 중복되는 게 더 많지만 두 사람이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는 두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나 성격이나 이모션이나 뇌의 어떤 구성 성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차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스판테니어스 이의지를 측정을 해서 보니까 A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A 특성의 스판테니어스 이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영어 외국어 단어를 더 잘 배우고 B보다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기본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이의지 파형이 또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뭐 resting state. 사실 내가 약간 과로를 했는지 약간 감기 같은 게 와가지고 조금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조금 영역도 안 좋고 그런데 resting state EEG라고 얘기를 해요. 재작년에 정부에서 어떤 연구 과제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관련된 거였는데 게임이 오늘 강의는 사실 요까지 하려고 그래요. 약간 지금 이제 약간 여담 같은 거 하는 건데 그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의료계나 뭐 이런 데서는 대부분 게임을 많이 하면 뭐 중독된다 그러고 또 학교 공부하는 것도 안 좋아한다 그러고 또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도 않고 혼자만 지내려고 한다든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게임 산업을 뭔가 중흥시키는데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저보고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는지를 아주 객관적인, 아주 과학적인 뇌에서 바로 나오는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얼마를 받았더라? 1억 원이었나, 뭐 3억 원이었나 얼마를 받아서 한 1년 정도 연구를 해서 정부한테 이제 그런 결과 보고를 해서 줬는데 거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된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오늘 시동을 걸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자동차 그 정비 업소를 찾고 거기에 전화 걸어서 내 자동차를 견인차가 끌어가서 결국은 자동차 시동이 걸리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문제 해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추론은 뭐 3단 논법,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을 거다. 이런 거는 추론인 거고 문제 해결은 추론도 물론 들어가지만 해야 되는 어떤 태스크를 완료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한 50대 된 사람들이 게임을
그것도 되게 웃기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까지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4시간 이렇게 넘으면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한 2시간 정도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행동의 반응도 보이고 EEG 뇌파도 달라요. 되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EEG, resting state EEG를 찍어보면 50대 게임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spontaneous EEG가 달라요. 좋은 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결과를 줬거든요, 정부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응용이 돼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빼는 순서가 달라도 통해 알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메인 실험 조건이 앞에 오고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통제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이 되게 뒤에 오게 돼요. 보통은. 권문경 학생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를 빼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보통 통례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강의할 건데 여기 어디 있나? 여기에 보면 여기 F3I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F니까 프론털 로브고 3니까 왼쪽 뇌 쪽에, 그러니까 전두엽의 왼쪽 전두엽에서 측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를 보면 200, 400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눈곱이 200ms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지점, 0인 지점에서 자극이 제시됐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이니까 600ms, 0.6초가 지났을 때 나오는 파형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 거고 요 위쪽으로 표현된 거를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요. 통례적으로. 이 밑쪽을 플러스로 표현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플러스 5 마이크로밀리볼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쪽을 N으로 표시하고 아래쪽을 포지티브로 표시를 해. 이것도 그냥 이 연구자들의 어떤 오랜 어떤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어떤 다른 원리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오늘 이제 47분인데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4장 마저 하고 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연구 예 가지고 설명하셨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EEG 가지고 한 연구의 예를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그래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봐요.